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한국이 세계 바둑계를 지배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 기사들은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일본이 수백 년간 쌓아온 바둑의 벽을 무너뜨렸고 중국의 거대한 인구와 국가적 투자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단 한 사람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DNA가 제자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면서 하나의 왕조를 만들어냈죠. 알파고가 인류 최강의 기사를 이긴 그날, 유일하게 AI를 이긴 그 한 수를 둔 사람도 한국인이었습니다. 세계가 놀랐고 경탄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돌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드라마. 한국 바둑 전설들의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초반. 당시 바둑의 성지는 일본이었습니다. 바둑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근대 바둑 이론과 시스템을 완성한 곳은 일본이었죠. 호닌보, 기타니, 미노루, 사카타 에이오, 후지사와 슈코. 일본 기사들의 이름은 곧 바둑의 역사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사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일본 기전에서 우승하는 것이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한 청년이 이 구도를 완전히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조훈현이었죠. 1962년생인 조훈현은 9살에 일본으로 건너가 세고의 겐사쿠 구단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바둑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기전도 없었고 프로 시스템도 미약했죠. 실력을 키우려면 일본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훈현은 단순히 일본에서 배운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 바둑의 우아함과 정석을 익히면서도 거기에 한국인 특유의 강인함과 투지를 더했습니다. 1982년 21살의 조훈현은 일본 최고의 기전 중 하나인 명인전에서 우승합니다. 한국인이 일본 7대 기전 중 하나를 제패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후지스베, 에니시베 등 국제기전을 연이어 석권하면서 그는 더 이상 일본에서 온 한국인이 아니라 세계 최강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조훈현의 바둑은 강렬했습니다. 초반 포석에서는 넓고 유연하게 형세를 잡아가다가도 중반 싸움이 시작되면 날카로운 수로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그의 끝내기는 가히 예술이었습니다. 반집, 한 집을 다투는 순간까지 집요하게 계산하고 절대 놓치지 않았죠. 더 중요한 건 그가 단순히 개인의 영광에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1984년 조훈현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키우기 시작했죠. 그중 한 명이 바로 이창호였습니다. 조훈현은 한국 바둑계에 체계적인 훈련 방법과 승부 철학을 심었습니다. 바둑은 예술이지만 동시에 치열한 전쟁이다. 그의 가르침은 한국 바둑의 기풍이 되었습니다. 실리를 중시하되 결정적 순간에는 과감하게, 정석을 알되 거기에 갇히지 않기. 1990년대 들어 조훈현은 국내 기전을 휩쓸며 수십 개의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그의 통산 타이틀 개수는 160개가 넘습니다. 한국 바둑 역사상 가장 많은 기록이죠. 하지만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바둑도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세계 바둑계에 새로운 지배자가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이창호. 조훈현의 수제자였죠. 1975년생인 이창호는 11살에 입단했고 16살에 이미 국내 최고 기전인 국수전을 제패했습니다. 그의 바둑은 스승인 조훈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조훈현이 강렬하고 역동적이었다면 이창호는 조용하고 치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돌부처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둑판 앞에 앉으면 그는 계산하는 기계 같았습니다. 아니, 기계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이창호의 바둑 스타일은 두터운 바둑으로 요약됩니다. 그는 화려한 수나 무리한 전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점 한 점 확실하게 자신의 집을 쌓아갔습니다. 형세가 불리해 보여도 절대 조급해하지 않았죠. 끝까지 계산하면 결국 자신이 반집에서 두 집 정도 앞서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읽기 능력은 경이로웠습니다. 상대가 돌을 놓기도 전에 이미 앞으로 전개될 20수, 30수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창호와 대국을 하면 상대는 어느 순간 이미 진 것 같은데 어디서 진 건지 모르겠다는 느낌에 빠지곤 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약 15년 동안 이창호는 세계 바둑계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국내 기전은 물론이고 동양증권배, 후지스배, 삼성화재배, LG배 등 국제 기전을 연달아 석권했습니다. 통산 세계대회 우승만 21회.
국내 타이틀은 145개에 달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국과 일본 최강자들과의 대결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국은 마샤오춘, 류샤오광 같은 강자들을 앞세워 한국을 위협했습니다. 일본도 조치훈, 오리소 게이고 등이 여전히 강력했죠. 그러나 이창호 앞에서 그들은 번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1996년 동양증권배에서 이창호는 일본의 조치훈을 꺾고 우승했습니다. 1998년 삼성화재배에서는 중국의 마샤오춘을 제압했죠. 2002년 LG배에서는 또다시 중국의 왕레이를 압도했습니다. 세계는 경탄했습니다. 이창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바둑의 최고 경지에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한 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창호와 바둑을 두면 내가 바둑을 모르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든다. 중국도 비슷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국가 차원에서 바둑을 지원했지만 이창호를 넘지 못했습니다. 중국 바둑계는 이창호를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정도였죠. 이창호의 시대는 단순히 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바둑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체계적인 연구, 철저한 기보 분석, 그리고 승부에 대한 집념. 한국 바둑의 DNA가 완성된 시기였죠. 그리고 이 DNA는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창호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갈 무렵 새로운 스타가 떠올랐습니다. 이세돌, 1983년생. 그는 이창호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기사였습니다. 이창호가 안정과 계산의 바둑이었다면 이세돌은 창의력과 직관의 바둑이었습니다. 그는 정석에 얽매이지 않았고 때로는 교과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수들이 먹혔습니다. 이세돌의 바둑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상대는 그가 어디에 돌을 놓을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항상 긴장해야 했습니다. 그의 전성기였던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이세돌은 세계 기전을 연달아 휩쓸었습니다. 특히 중국 기사들과의 대결에서 이세돌은 빛났습니다. 2000년대 중국은 창하오, 구리, 공제 등 젊고 강력한 기사들이 대거 등장하며 한국을 추격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바둑을 국가 전략 종목으로 키웠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죠. 그러나 이세돌은 그들을 번번이 제압했습니다. 2007년 창하오와의 대결에서, 2008년 구리와의 대결에서, 그리고 2010년 공제와의 대결에서 이세돌은 승리했습니다. 그의 통산 세계대회 우승 횟수는 14회. 이창호에 이어 역대 2위의 기록입니다. 중국 바둑계는 좌절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사들을 계속 배출하는가? 이것이 그들의 한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세돌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대국을 치렀습니다. 상대는 바둑 AI 알파고였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이 인공지능은 이미 유럽 챔피언을 5대 0으로 완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이세돌이 이길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무리 AI라도 이세돌의 창의력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첫 번째 국, 이세돌이 졌습니다. 두 번째 국, 또 졌습니다. 세 번째 국, 또다시 패배.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간이 AI에게 바둑에서도 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국, 이세돌이 2시간 넘게 고민 끝에 둔 한 수가 있었습니다. 78번째 수. 흰 돌 하나가 알파고의 계산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알파고는 혼란에 빠졌고 결국 이세돌이 승리했습니다. 이 한 수는 전 세계에 방송되었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신의 한 수라는 별명이 붙었죠. 비록 최종 스코어는 1대 4로 패배했지만 이세돌은 인류를 대표해 AI에게 한 방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한국 바둑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같은 시기 여자 바둑계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최정, 1996년생. 그녀는 한국 여자 바둑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최정 이전에도 한국에는 조혜연, 박지은 같은 훌륭한 여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정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여자 바둑 최강이 아니라 남자 바둑계에서도 통하는 기사였습니다. 2011년 15살의 최정은 여류 국수전을 우승하며 데뷔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국내외 여자 기전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통산 타이틀 60개. 여류 바둑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가 남자 기사들과의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19년 최정은 남녀 통합 기전인 삼성화재배에서 베스트 8에 진출했습니다. 여자 기사가 남자 정상급 기사들을 연달아 꺾고 이룬 성과였죠. 중국과 일본도 최정을 주목했습니다.
일본의 한 언론은 최정은 여자 바둑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도 한국은 남자뿐 아니라 여자 바둑에서도 최강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세돌과 최정. 이 두 기사는 한국 바둑이 단순히 강한 것을 넘어 혁신적이고 다양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2020년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바둑은 세계 정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신진서입니다. 1999년생. 신진서는 AI 시대에 최적화된 기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알파고 이후 바둑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과거의 정석과 정답이 무너졌고 새로운 이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혼란스러워했지만 신진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AI의 수를 연구하면서도 거기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AI가 제시하는 최선의 수를 이해하되 실전에서는 상대의 심리와 흐름을 고려해 변형을 가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신진서는 국내 기전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신인왕전을 시작으로 명인전, 국수전, 왕위전 등 주요 타이틀을 연달아 거머쥐었습니다. 2024년 현재 그는 국내 최다 동시 타이틀 보유자입니다. 세계 무대에서도 신진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2019년 신호성배 우승, 2022년 삼성화재배 우승, 2023년 LG배 우승. 그는 특히 중국 최강자들과의 대결에서 빛났습니다. 2020년대 들어 중국 바둑은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커제, 딩하오, 양딩신 등 세계 랭킹 상위권을 중국 기사들이 장악했습니다. 중국은 인구도 많고 자본도 풍부했죠. 한국을 완전히 따라잡거나 심지어 추월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진서가 있었습니다. 2021년 농심배. 한중일 3국이 각각 5명씩 기사를 내보내 연승제로 겨루는 이 대회에서 신진서는 중국의 커제를 포함해 6명을 연달아 꺾으며 한국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2022년 삼성화재배 결승. 상대는 중국의 딩하오. 당시 세계 랭킹 1위였던 딩하오를 상대로 신진서는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내용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중국 바둑 팬들조차 신진서는 다른 차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신진서의 바둑은 조화롭습니다. 조훈현의 강인함, 이창호의 치밀함, 이세돌의 창의력을 모두 갖추고 있죠. 초반에는 유연하게 형세를 잡고 중반에는 날카롭게 급소를 찌르며 끝내기에서는 정확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진서는 큰 승부에 강합니다. 중요한 대국일수록 더 집중하고 더 좋은 내용의 바둑을 둡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바둑 DNA의 정수입니다. 일본 바둑계는 신진서를 경외합니다. 일본의 한 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진서의 바둑은 완벽에 가깝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바둑을 지원하고 수천 명의 프로 기사를 양성합니다. 그러나 신진서라는 한 명의 한국 기사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바둑 팬들은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긴장합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사들을 계속 만들어내는가? 2024년 현재 신진서는 세계 랭킹 1위입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신민준, 변상일 등 젊은 기사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바둑의 왕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 바둑은 이렇게 강할까요? 첫째는 사제 시스템입니다. 조훈현이 이창호를 키웠고 이창호는 송태곤을 키웠습니다. 이세돌은 권감룡의 제자였고 최정은 권감룡과 강동윤에게서 배웠죠. 신진서는 여러 선배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거쳐 전수되는 바둑 철학과 기술이 있습니다. 둘째는 연구 문화입니다. 한국 기사들은 기보를 철저히 분석합니다. 자신의 바둑은 물론이고 상대의 바둑, 세계 최강자들의 바둑을 끊임없이 연구하죠. AI 시대가 온 후에도 한국 기사들은 AI의 수를 맹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셋째는 승부 근성입니다. 한국 기사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형세가 불리해 보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작은 기회라도 있으면 반드시 잡아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신력의 문제입니다. 넷째는 다양한 스타일입니다. 한국 바둑은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조훈현의 강렬함, 이창호의 치밀함, 이세돌의 창의성, 최정의 균형감, 신진서의 조화. 각자 자기만의 바둑을 완성했고 그 다양성이 한국 바둑의 저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는 바둑을 사랑하는 대중이 있습니다. 1990년대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 바둑을 봤습니다. 이창호와 조훈현의 대국은 시청률 20%를 넘기기도 했죠. 동네 기후에서는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방과 후 바둑학원에 다니며 술을 익혔습니다. 이런 문화가 바둑 인구를 키웠고 그 중에서 천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재들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물론 걱정도 있습니다. 바둑 인구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 중국의 투자가 막대하다는 것, AI 시대에 바둑의 의미가 변하고 있다는 것, 이런 우려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국 바둑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항상 도전을 극복해왔습니다. 일본의 벽을 넘었고 중국의 거대한 물량을 이겨냈으며 AI라는 새로운 시대에도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진서를 비롯한 한국 기사들이 세계 정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훈현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창호가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세돌이 혁신을 보여줬습니다. 최정이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신진서가 지금 정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작은 흙과 백의 돌 위에서 한국은 세계의 자부심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작아도 우리의 꿈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노력과 열정이 있다면 어떤 벽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바둑판 위의 돌은 작지만 그 위에 새겨진 우리의 이야기는 큽니다. 다음 세대의 천재는 지금 어딘가에서 바둑을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한국 바둑의 전설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이며 미래입니다. 오늘은 한국 바둑의 전설들, 조훈현부터 신진서까지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은 세계 바둑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도전하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바둑 기사가 누구인지, 가장 인상 깊었던 대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